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주사월에 만난 오늘 박승만 주자님의 아픈 부의 심리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북포럼 대전 소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포럼은 지식 나눔 공동체로서 책을 쓰신 저자님을 모시고 전문 패널님들과 함께 포럼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포럼 대전은 페이스북과 함께 인터넷으로 생방송 진행하고 세종 TV에서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서 방송을 진행해 주신 패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숱이 없어서 소갈머리는 없지만 주변 머리를 있게 살고픈 박완희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뭐 저도 가능하면 언젠가 한번 책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신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지혜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고 싶은 모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저자님이신 박승만 저자님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만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기타 인터넷 매체로 인해서 종이책이 잘 안 팔립니다. 출판사마다 또 서점마다 비상이 걸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오신 여러분들은 제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제 책을 종이책으로 읽으셨을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종이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북포럼 대전에 많은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북포럼은 저도 그렇고 저희 방송을 총 책임지시는 PD님도 그렇고 저자님도 그렇고 오늘 재능기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는 있지만 저자님 멀리서 오셨어요. 분당에서 오셨는데 사실 식사 대접도 못하고 여기도 못 드려요. 완전 재능기부인데 섭외할 때 좀 한쪽에는 좀 미안한 마음을
얼마가 될게요? 놀라지 마세요. 123명. 네, 조회수가 참 높았고요. 그리고 우리 저자님 볼 때 목소리나 눈빛이나 표정이나 그게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훈훈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 많이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산결에 신체 여러 부분이 스문해서 감기의 이불을 끄집고 덮을 때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잘 쉬고 따뜻하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하나 찾으셔서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기어다니면서 찾아내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책 표지 색깔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따뜻하고 또 열정적이라는 감정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네를 타고 있는 동물이 코끼리인 것 같은데요. 그 책 표지에 사용하신 의미가 궁금합니다. 우선 표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끼리를 보면은 뒷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표지를 보고 쥐를 그려놨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코끼리 뒷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게 코끼리죠. 오래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픔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코끼리는 죽을 때 멋있게 죽습니다. 자기가 죽을 곳을 찾아가서 죽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죽을 곳을 찾아가는 그 뒷모습, 그러나 그 뒤에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 해서 코끼리 상징을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 것은 사실 좀 부드러운 색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출판사 서점 전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 제자 한 명이 서점에 가서 제 책을 보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책이 제일 눈에 띄어요. 어찌 눈에 띄냐? 그랬더니 색깔이 튀어. 색깔만 튀는구나. 어쨌든 튄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목적한 바 그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님, 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뵈면 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저도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적인 부분이라든지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동반해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 이제 살아오면서 좀 불편함을 느낀 것 때문에 나중에 좀 성장하면서 이거 수술로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 것이 되려 예전에 불편을 겪었던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부작용이 따르면서 또 다른 이제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불편함이 동반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수술이 잘못됐구나, 그 선택을 내가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아프더라고요. 이런 저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전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주 과목은 정신분석학을 가르칩니다. 다양한 정신분석학 이론을 가르치고 또 임상은 10여 년 이상을 했고 학생들은 첫 강의 시간이 되면은 저에 대해서 기대도 가지고 약간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다 분석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눈초리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를 너무 뚜렷이 쳐다보게 되면 저희에 의해서 분석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얼굴만 보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분석은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성장을 위한 분석을 하지 분석을 위한 분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분석에 맞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허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한 얘기가 맞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혹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좀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대 분석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공짜로는 안 해요. 돈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패널님도 패널님을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것은 제 상담실에 오시면 제가 10% DC에서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지난 선택을 후회하는 거. 여러분 지난 선택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늘 하실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인터뷰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굉장히 후회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아파요. 그때 죽는 당사자와 유가족이 겪게 되는 아픔 그런 네. 얘기를 하셨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아프면은 어때요, 여러분? 아프면은 우선 아픔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아파. 그럼 아픔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의 강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은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플 땐 많이 아파라 이런 얘기거든요. 추울 땐 추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많이 아프도록 기다려주는 거고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아픔이 해소가 되고 또 틀림없는 사실은 그것이 치유가 됐을 때는 좀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을 했고 또 임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지탄을 하고 또 흉악범이라고 지탄을 해도요.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다 그냥 이해가 가요. 그분이 행한 어떤 범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빠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아픔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갑자기 죽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일 죽는다고 하게 되면 그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어떤 종교성이 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오래 살고 싶어져요. 의사는 틀림없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더 살고 싶은 욕망은 어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죽음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이 사람이 살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인격,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거대 우주에 비하면 이 바늘로요 사과에다 작은 점 하나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죽는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유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갑자기 세상을 어머니가 떠났다.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그거는 이제 가족들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예. 너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네. 중학교 3학년 이제 막 사춘기 들었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제가 상주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있는데 저희 집에 문상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성만아, 성만아 울지 마. 그렇죠. 그래. 굳건하게 마음 관계 살아야 네. 돼.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울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꼭 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회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성만아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래 많이 아플 땐 울어, 괜찮어, 울어, 괜찮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저는 많이 울었을 거고 그때의 아픔에서 더 쉽게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플 수 있도록 네. 격려해 주는 게 네, 저도 그게 정말 저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동생도 희한하게 그때 다리를 다쳐서 대학병원에 6층, 7층에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같이 입원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식구들이 그리고 이제 모든 지인들이 너가 장녀니까 울면 안 된다 해서 저 정말 안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돌아가셔도 울음이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시간이 그게 이제 거의 한 15년 이렇게 지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슬픔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나가서 실컷 웁시다. 네, 사춘기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자식은 그 엄마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춘기가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되는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엄마들의 속된 말로 요즘 뭐 질랄병이기도 하면서 또뭐 불치병일 수도 있는 이 사춘기를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답변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저 굉장히 뜰 겁니다. 아마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하고 다니면 되니까, 그죠?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사주기가 되죠. 근데 생애 주기가 묘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엄마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의 관심을 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엄마가 어떠한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해 주느냐,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런 정서적인 친밀도가 어떠느냐, 그게 아이의 자존감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어떤 아이나 어떤 엄마 같은 경우는 참 잘 해주고 잘 받았대요. 어떻게 잘해주고 어떻게 잘 받았냐. 좋은 명품 옷을 사주었고, 인류 과외를 시켜주었고,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뭐 해외여행 시켜주고 잘해줬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 왜 관계가 안 좋아지냐? 그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정서적인 이 친밀도를 제공해 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이 자존감이 결정이 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그래요. 근데 사춘기 딱 접어들면은 어떻게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죠.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하고 분리하려고 해요. 엄마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기 위해서 그 엄마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년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 자녀 사춘기죠? 그 사춘기 자녀는 다 사이코입니다. 사이코인 줄 알고 그렇게 다루세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심리학적으로도요. 사춘기에 들어서면 아이는 얘가 편집분열적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엄마를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런 엄마를 공격을 함으로 해가지고 엄마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로부터 분리하고 어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춘기에 들어선 이 엄마의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는 애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애에 몰입을 하고 애에 올인을 했습니다. 사춘기 되면요, 엄마는 아이로부터 분리를 해내야 돼요. 놔줘야 돼요, 이렇게. 애는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계속 뒤따라가. 얘가 공격을 해버리죠. 얘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죠. 엄마도 서서히 분리를 하죠.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돼요.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사춘기에는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하고 떨어졌으니까 잉여 에너지가 있고 많은 시간이 있겠죠. 이거 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 함께 가줄 때 나중에 이 엄마의 공허, 허전함은 더 커요. 이게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원칙적인 간단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 부모는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사춘기에는 아이는 사춘기 이전의 아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줄 때 얘는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좋아해요.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부모가 좀 거리를 두고 아이의 독립을 허용해주고 부모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때 사춘기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거 돌이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그 책을 우선 읽다가 느낀 점이 그 현대인들은 누구나 그 자기가 자각을 하거나 또는 자각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 아픔이나 뭐 또는 스트레스 또는 컴플렉스 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만약에 이런 현대인들이 스스로 그 아픔을 어떻게 좀 자각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 자각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가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픔을 어떻게 자각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됐죠. 네, 아팠죠. 아플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아픈 것처럼 100년 전의 사람도 아팠고요. 구석기 시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아프면 부끄러운 거고 아프면 가급적이면 감춰야 되고 스스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종강을 하고 이제 그 과목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왔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아픔을 가리기 위해서,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픔을 억압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어떤 문화적인 푸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아픔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아픔을 마음껏 느껴봤다. 그랬더니 괜히 시원해지고 좀 해결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아프죠? 아프단 말 안 합니다. 절대 아프단 말 안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여러분 다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그럭저럭 이렇게. 근데 그럭저럭 잘 지내 이게 사실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대1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 지내는 게 뭐고 그럭저럭 지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 일부가 단체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썼냐면 무슨 얘기를 막 쓰길래 제가 저 요즘 아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굉장히 좋대요. 교수님이 아프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맨날 심리학 강의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 아픈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교수님도 아프고 우리도 사실 아파.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아픔을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의식할 수 있냐면 솔직히 꺼내놔야 돼요. 꺼내놔야 되고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픔은 극복하려고 하면 극복 못해요. 예. 그냥 어차피 인생은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하면 이 아픔이 아름다운 선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1쪽에 보면요. 언어 이전의 언어가 아픔을 치유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언어 이전의 침묵과 의성어는 엄마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현 세대들은 굉장히 맞벌이 엄마들이 많고요. 아이하고 아이 컨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이 언어가 아닌 그 언어들 있죠. 신체 언어, 눈빛,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훈련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스스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긴 답변 안 해요. 아,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언어 이전의 의성어가 아픔을 치유한다.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늑대 소년 영화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제 후미했었는데 여러분 늑대 소년 보셨나요? 네. 거기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잘 아시네요.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 늑대 소년하고 이 소녀하고 이제 이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 어떻게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언어를 통한 건가요? 언어 이전에 어떤 소통이 있었을까요? 언어 이전에 어떤 소통이 있었거든요. 이 늑대 소녀는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 이전에 뭔가 공감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영화의 맨 끝부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늑대 소년이 말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된 소녀하고 대화를 해요. 영화를 보시면 그 대목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해피하게 봤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진다고 하는 걸 느꼈어요? 뭔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인간의 이 순수한 원초적인 사랑이 언어로 확 제한이 돼버려요. 뭔가 우리들의 로망이 팍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아하고 엄마는 언어는 서로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생애 주기에 인간의 생애 주기에 가장 순수하고 양질의 사랑을 느낄 때는 유아기거든요. 이때는 언어라고 하는 제한된 그게 없어요. 그렇죠? 언어로 제한되지 않은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언어 이전에 이러한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어떤 유토피아로 남아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 문명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엄마들이 이러한 기법을 그렇죠? 이러한 기법을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건 굉장히 욕심이에요. 일단 언어 이전에 어떤 그러한 순수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한테만 사랑이 되면 그게 가능한 그렇죠?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 네. 제가 네. 사랑의 어떤 그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많은 이 교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랑의 교감이 있었어요. 진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두들겨줘요. 이렇게 딴 사인이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은 그 밑에 기본적인 그런 게 형성이 된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하지 말고 우선 언어 이전에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네. 그 위에 테크닉은 그 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네. 엄마들이 이걸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가 20개월인데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왜 말을 안 하니?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는데
그 아이는 아직 말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나 봐요. 제 사랑이 넘쳐서. 20개월이요? 아,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직장이든 가족 간이든 특히 직장 예를 들면 이제 일도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십에서 일보다 더 힘들어서 이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계에 대한 네, 관계십. 우선 이제 정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답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것인가? 잘 들으세요. 내년에 제가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저도 답답해지는데요. 어떻게 관계를 잘하는가? 근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일을 못해서라기보다도 관계가 안 되니까 힘이 들죠. 그렇죠? 관계가 안 되니까 힘든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것 같습니까? 책이 나오면 책을 펴서 책을 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질문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냐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잘하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럼 자존감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사랑 안 하면 자꾸 비난을 하게 돼버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나오고 관계 문제는 좀 풀리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한마디 지적을 했다고 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일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한 건 아니고 내 실수를 수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상사하고 관계 맺는데 힘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여러분 잘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책의 5장에 그 첫 번째 내용인 잃은 모성을 되찾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178페이지에 저를 좀 주목하게 했던 글은 중독은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원초적 욕구의 재생산에 꼭 필요하다. 또 적당한 중독은 잃어버린 유치한 모성을 되찾아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한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독 그리고 그 중독의 현명한 활용법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그 처방을 위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냥 하루를 제가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잘 모셨어요, 잘 모셨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전자님 그 가나 심리치료연구소 예. 볼까요? 그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하나에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거 빠지면 굉장히 즐거워. 그런 거 여러분 다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또 오래 살아도 즐겁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유치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질 만한 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유치해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넓은 의미에서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의 심리학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모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가장 이상적인 만족스러운 상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여한 사람이 왜 약물을 투여하냐면 약물을 넣었을 때 그 환각 상태가 아주 유년기에 엄마하고 이런 판타지거든요. 그걸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성 상실 때문에 관계 속에서 모성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 술, 알코올로 빠져가고 그죠? 그래서 그 환각 상태를 즐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게 적당한 선에 있어서는 이런 모성을 재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현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선에서 그걸 사용했을 때 그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적당히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교수 연구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똑똑 두드겼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스쳐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 컴퓨터 자판기 열심히 두드리는 거야. 아마 지금 논문을 쓰시는가 보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스타크래프트 하고 깜짝 놀랐대. 어떻게 교수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수님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그죠? 열심히 그냥 이렇게 네. 한두 시간 푹 빠져서 거기가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바로 이런 모성을 재생산해 주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재충전되는 거죠. 여러분 있어요? 그건 만들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저자님의 중독은 어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독이 뭐야? 자기는 독서래요. 예, 정말 독서가 중독인 사람의 삶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막 분열성 성격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독서를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책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즐거움은 제가 빠지는 거. 그걸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상당히 유치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유치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유치하다가 중년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성숙한 것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중년기 되게 되면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꺼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거 그런 게 돼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가 중독이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같아요? 애니빵 할 것 같아요? 예, 가끔 애니빵도 해요. 가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해서 등산 뭐 혼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벗이 있으면 벗이랑 같이 가는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산에 가면 한 5시간, 6시간 걷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모성을 재생산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예. 저도 등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하나 안 드릴까요? PPT 하면 좀 띄워주시죠. 저희 포크럼은 저자님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요. 이 아픔의 표지, 이 심리학 표지 이전에 정말 저자님이 하시려고 하는 표지는 이쪽이에요. 근데 참 소통이 잘 되죠. 저희 포크럼에서 저자님의 포스터 만드는 거 좀 보세요. 이 사진을 이거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소통 아닌가요? 그래서 그 표지를 보고 정말 놀란 게 소통이 잘 되는 그래 소통이 잘 되는데요. 정말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주제하고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그죠? 북포럼 이 포스터가 좀 더 거리로 나왔고 네, 이 사람은 좀- 한 방구 속에 지금 네. 들어갔어요. 좀 더 발전을 한 그렇죠. 아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내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아팠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그다음 누군가 대상이 그리고 그 대상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거 말씀을 사회자님 주셨는데 그 따뜻한 권위자, 따뜻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리더십 뭐 이거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면 많이 있겠지만요. 예. 이제 사실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그 상식이나 다름이 없죠. 권위적인 리더십을 사용하는 사람이 보통은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권위적인 것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모 작가가 그 최근에 직장에서 성공한 CEO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다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이제 최근에 성공한 CEO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 요즘에 그 직장에서도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예전처럼 상사가 이렇게 권위적이면은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좀 따뜻한 리더십을 펴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권위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권위적 리더십이 생겨나는 토양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권위적 리더십이 생겨요. 옛날에 우리 다 권위적 리더십이었죠.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3기면 다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남과 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해 있었고, 이때는 권위적 리더십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효과를 봐야 그게 또 필요를 해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과거와 같은 냉전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는 많이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도 계속 이 권위적인 리더십을 편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정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것은 따뜻한 리더십이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리더자가 따뜻해야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만족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직장에서 일의 어떤 그 성과를 위해서는 근데 완전과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서 따뜻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게 하면서 일은 추궁할 땐 추궁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받쳐주면 그게 따뜻한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이제 좀 몇 번 얘기에서 이제 언급됐던 부분이 부모님하고 뭐 이런 사이, 아까도 우리 그 회원님께서도 그 이제 엄마와 아이 뭐 이런 접근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3장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아파도 괜찮아라고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 L이라고 표기하시면서 그 등장인물 L은 분노와 응어리 때문에 그 이제 부모님의 그 분노와 응어리에 부모님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98, 99페이지에 보면은 부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자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라 단정한 부모에게 받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떠올랐다. 또 부모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따뜻함이 생겼다. 이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의 아픔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모님, 또 그러한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이제 아픔에서 벗어난다. 뭐 이런 그 사례에서 저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나쁜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것만 줄 수는 없죠. 뭐 좋고 나쁜 것을 많이 줘요. 또 부모에 따라서는 나쁜 것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좋은 경험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좋은 경험은 묻어두고 나쁜 경험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쁜 경험을 많이 생각하느냐? 우선 좋은 경험에 임팩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의 임팩트는 뭐냐면 이 아이의 감정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경험의 임팩트거든요. 엄마하고 하나 되는 경험을 느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나쁜 경험은 아주 임팩트가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팍 바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나쁜 경험에 대한 임팩트가 내 안에 많이 작용하고 있으면은 좋은 경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이 나쁜 경험으로부터 나온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 계속 투사가 돼버리거든요. 부모에게 투사가 되면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인간관계 안에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공격성을 투사하게 돼요. 아주 불편한 인간관계를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을 일단은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적인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필요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얘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자. 그래서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경험에 좀 임팩트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좋은 것을 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볼 때 이게 나쁜 것만 주는 건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가 이렇게 좋은 것도 나한테 해줬네. 거기에 대한 통찰이 오는 순간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부모를 좋은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렇게 변화와 수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에게 첫 번째는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 주변에 어떤 친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돼줘요. 그럼 변하게 돼 있습니다. 네, 130,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134페이지에 보면 만족스러운 경험이 아픔을 치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정교육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9살짜리 아이하고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20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교직이수도 해봤고요. 교사 자격증도 따보고 심리학도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많이 보고 교육서적도 한 100권은 읽은 것 같아요. 정말 최소 100권. 그런데 그건 읽을 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법이나 이런 테크닉은요. 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한다. 그게 정말 어떤 큰 하나의 테두리가 돼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저자님께서 이제 또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만족스러운 경험을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서서히 저희 이제 집안으로 안방. 아니요, 저자님이 아니더라도 그 내담자들 케이스. 부부 관계는 10만이 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무슨 얘기냐면 부부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부부 관계는 10만이 안다. 그 가족 관계는 신의 아들만 한다. 이 말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만족스러운 경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교육학 책을 많이 보고 심리학 책을 많이 보고 근데 잘 안 되더라 이거. 그럼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느냐 그 엄마가 그의 엄마로부터 만족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죠.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책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이성적인 통찰은 줄지언정 막상 딱 자녀하고 갈등 관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자기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습득된 것을 그대로. 그대로 되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심리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심리 치료를 물론 받게 되면은 자기 분석을 받게 되면은 많이 이제 벗어날 수는 있는데 이 자리는 돈 들어서 상담 받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공짜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저 역시 이성적인 대답은 해줄 수 있어도요. 예.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의 감정을 터치해줘 갖고 선생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라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만족스러운 경험을 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세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 중년이 많으시나요? 예. 네, 중년은 어떻게 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경험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식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이 오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식을 통해서 만족이 되나요? 그럼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을 하나요? 예? 때때로 그런 때가 많아요. 예, 그럴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년은 정말 중년이 만족스러운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성장하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가족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내가 찾지 못하면요, 어떤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경험을 또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능과 쾌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지는 않겠죠. 그 순간에 어떤 내가 어떤 카타르시스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아마 세대별로 그건 다 다를 겁니다. 네. 그 이제 저자님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전문가다운 또 뭔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또 저자님 같이 이제 상담을 해주거나 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그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에게는 또 아픈 이야기, 또 뭐 이제 생각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거나 황당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고민처럼 이제 부탁을 할 때, 들을 때, 예, 들을 때, 예. 예, 들어주실 때 오히려 저자님이 그 얘기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이 뭐 운다든가 아니면 뭐 같이 뭐 박장대소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내담자의 감정하고 상담자의 감정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섞여버리게 돼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치료 관계가 잘 안 되는 네. 것입니다. 같이 얽혀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초보 상담자 있을 경우는 그런 실수를 보통 하게 돼요.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한 사람은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서 다 공감은 하죠. 공감은 하지만 어떤 거리는 다 가진 상태에서 공감. 그러니까 거리는 가진 상태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는 더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자기의 감정에 상담자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게 되면 불안해져요. 상담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공감은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가지게 되는 거. 그러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해보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인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황당한 일이고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들 마음속에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은 방문을 열어놓게 되게 되면 다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이제 방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온갖 평가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담자와 같이 손을 잡고
그 방문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그래서 오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사회적인 잣대가 가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담자와 이렇게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아픔의 어떤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런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제가 어떤 그 마술적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아파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같이 아파하는 것을 내담자는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은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어차피 사람으로 그냥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과거도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당황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으시네요.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책의 내용으로 한번 좀 다시 들어가 보면 저희 이제 2장의 뭐 6번째 내용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피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인물 이제 K가 등장을 하는데 이 K가 지금 이제 귀신이 보이면서 두려움을 막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게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어떤 아픔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파생된 아픔이 막 또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또 그 아픔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두려워서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요? 네. 주변에 그렇게 귀신 보는 사람 있어요? 이제 저 학창 시절에 한 네. 친구가 유독 그런 친구가. 친구가 있어서 이게 사실인가 막 궁금했었던. 네, 이 친구는 보인다고 하니까. 보인다고 하니까. 뭐 이제 저희는 예. 이제 저희는 안 믿지만 믿을 수밖에요.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그 친구랑 이제 좀 연락이 좀 다른 없고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지금 저 주변에 혹시 주변에 없습니다. 귀신 본다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귀신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왜 귀신이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늘어뜨리고 입에 침을 빨간 피를 흘리면서 손톱은 그냥 그 여자 이미지잖아요. 우리 한국의 귀신은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와이프의 바가지. 와이프의 바가지? 예, 와이프의 바가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엄마로부터 경험하는 엄마의 어떤 마녀의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경험 다 했잖아요. 우리는 엄마로부터 두 가지 경험을 해요. 아주 만족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녀로서의 엄마를 경험해요. 근데 이 마녀로서의 엄마는 뭐냐면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아주 냉담하게 대하는 그런 엄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식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이러한 엄마는 마녀의 이미지로 투사가 될 수 있거든요. 라푼젤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네. 그렇죠? 재밌죠? 네. 예, 되게 재밌어요. 네. 예. 라푼젤에 보면은 라푼젤 엄마가 마녀죠. 이 마녀가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은 라푼젤의 이 독립을 허용해주지 않잖아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라푼젤을 분리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마녀예요. 라푼젤 마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제 지금은 보초를 쓰면 두 명수 보초를 쓰거든요. 근데 혼자 쓸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이제 가을에 이렇게 낙엽 다 떨어지고 이렇게 비도 오고 바람도 설레설레 불고요. 그럼 꼭 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얀 옷 입은 귀신이 나타나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뭐 아직은. 아직은요.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이제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여러분 진짜 귀신입니까? 내 두려움이 저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형상화된 거예요. 예, 아주 예, 맞습니다. 예. 우리의 두려움이 이렇게 형상화된 것이
두려움이 외부로 투사돼서 형상화되면 이게 귀신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심리치료사는 귀신과 싸운 해병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실제 객관적으로 어떤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투사가 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초 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나 귀신 봤다 그러니까 그 후임 한 명이 그래요. 그러면요 그 귀신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죠. 그래, 여자 아니냐고. 귀신도 여잔데,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상당히 심리학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정말 해코지하고 가나요? 그냥 앞에서 무섭게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하고 이렇게 친하게 되면, 친하게 지내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외부로 투사가 되고, 또 외부로 투사된 것과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람은 실제 귀신이 보여요. 이건 정신분열증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끔 마음이 약한 사람도요, 두려움이 많으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사이에 자기가 일부러 들어가서 같이 경험해 본다든가, 예,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방청객에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에서는요, 독서 토론 자조 모임을 리드하시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운전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책을 드려서 윤독 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뜻깊은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독서 쪽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고 왔고,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여기 방청객에 오신 분들처럼 조그맣게 독서 모임을 자주로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독서 토론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언제는 저자님을 모시고 독서 토론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생각을 머리에 두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오늘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독서 토론 자조 모임을 한다고 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 주시고 지식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음식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를 이 자리에 지식 나누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여기에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실게요. 우리 한국독서치료협회 강유정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방청객으로 카메라를 돌렸으니까 우리 북포럼 대전에 첫 번째 출연하신 저자님 와 계십니다. 김은하 작가님.
아니요. 예. 우선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사건이 기억이 났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좀 올라오셔서 좀 울컥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과거의 사건이 떠올랐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또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치유가 됐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과거 사건에 관해서 좀 수치스러운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속옷을 벗겨갖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경험, 그 감정에 내가 많이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 주변에서 도벽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좀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금만 더 냉정함을 유지하면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자꾸 과거에 내 경험만 갖고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과잉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뒤에 또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편한 사람, 선생님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편한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안의 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럼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피디님 PPT 하는 게 웃겨요. 자, 저희 특프로 대전에서는요 4월달에 김문아 작가님 카프카의 숙제를 시작으로 그래서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또한 방송했던 책들이고요. 자, 4월달 첫 회에 김문아 작가님과 함께 공동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12월달이라 이런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김낙식 박사님의 성공의 미쳐라. 여기 패널로 오신 분이 금승 패널로 오셔서 참가하는데요. 그다음 6월달에는요, 마지막 이끌어서 홍수영 전사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랑으로 길을 내다 대전에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진호 작가님 모셨고요. 8월달에는 애완용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9월달에는 우수한 DLS PD님의 의심한 통지 보이스님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이 책이 없었고요. 11월에는 임수영 지사님 절대습관 11월, 12월을 저희 이론부에서 진행하게 되네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월달 대전 신대학 그런 스쿨에서는 이계고 교수님의 태초의 목걸이라는 책으로 부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혹천 태초 목걸이라고 잠깐 보이네요. 식단으로 있습니다. 대전 시민계약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구청 지하철역에서 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안간이라고 전문 저 뒤에 제일 뒤에 있는 건물 1층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국부론 대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국부론 대전에서 여기 9시에 쇼핑을 따라서 하고 시간이 제한되지만 시민대학에 가면 좀 시간이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래서 스탠딩 파티를 준비합니다. 오늘 아픔의 심리학으로 마음을 힐링했다면 1월달에는 음식으로 몸을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스탠딩 파티가 준비되면 이런 식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구마, 후각, 당근, 오이 이런 게 보이는 거라고.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저희 페이스북 포럼 서울로 저희 가요. 공부처를 하나 준비해서 저희 단체로 가니까 혹시 서울 포럼을 저희 함께 하시면 저희 운영진에게 이해를 해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픔의 심리학 검색을
임팩트 있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공예가 돼 버리는데 상담하면서 말을 거의 잘 안 해요. 주로 많이 듣거든요. 오늘은 제가 아주 정말 원 없이 말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임팩트 있게 이런 주문을 해주셔서 자, 아픔을 극복하는 제1 처방. 아픔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편안해지네. 앞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라. 임팩트가 있었나요? 예.